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16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인도의 시르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4년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느 암소가 4년 전 자신의 새끼를 치어 죽게 한 버스 기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차 앞을 가로막거나 버스 곁에 바짝 붙기도 하더군요. 인도의 퍼블릭 TV가 지난 11월 8일 방송에서 알려진 일입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4년 전 새끼가 그 버스에 치여 죽은 바로 그 사고 지점 부근에서 애미소는 늘 그렇게 4년을 배회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다 버스 기사가 하다 해보다 안 되니까 버스의 외장 페인트 무늬를 바꾸거나 색도 바꾸고 또는 사람을 시켜서 회초리로 소를 때려서 쫓아도 보지만 어미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버스를 계속 막아 서더군요. 그렇지만 이 어미소가 다른 차를 막아 쓰는 일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버스와 그 버스 기사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축생인 소도 이럴진데 세월호 청문회가 약 1시간쯤 후면 1차 청문회는 끝이 납니다. 유가족들의 사흘간 탄식 그리고 오열을 보면서 또다시 분노가 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2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2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214. 네, 5시 4분 막 들어갔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에 모실 분은 그동안 이강윤의 오늘 해서 서너 차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언론통, 개혁통, 그리고 꼼꼼하고 깨알같이 팩트에 충실한 최민희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차가운데 목소리는 씩씩하시군요. 아, 네. 당이 며칠 한 몇 달간 내홍을 앓다가 네. 이제 사흘째인가요? 네. 13일 날 안철수 의원의 탈당 그러면서 여지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네. 뭔가 다 잡고 새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여론이 높습니다. 네. 곳곳에 지뢰랄까 부비 트랩 같은 것은 많이 남아있어 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각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정치로는 뭐 초년병이시지만 국회에 들어가기 전부터 언론 모니터하고 특유의 정치 사회적 감각으로 많이 보아오셨을 테니까 네. 이제 새정치연합에 필요한 내분 극복 방안 뭐라고 진단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총 탈당하신 바로 다음날 의총했잖아요. 네. 탈당하신 그날 네네. 의총 소집이 되고 밤에 그 다음날 의총했을 때 그 의총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네. 14분이 발언을 하셨는데 3분이 즉각적인 비대위 구성 주장을 하셨고요. 네. 10분 이상이 문 대표 중심으로 단합하고 혁신하고 문 대표와 지도부는 그 총선 승리할 수 있는 그 안을 준비해라. 예, 요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리 의총 실제 분위기와 언론 보도가 사뭇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였고요. 그때 의총에서 10분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 저는 이제 공멸을 넘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낙인이 찍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늘 문 대표께서 최고위원회 때 당 수습 방안 큰 방향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대로 실현되어 일단 혁신하고 혁신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가다 보면 길이 열릴 거고 통합의 기회도 오고 연대의 기회도 와서 내년 총선 때 1대1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당위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텐데. 네. 그 당위, 항상 분노나 당위만 가지고는 뭘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학습한 최근 몇 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비주류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흔들기 또는 이견, 그게 그냥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폭의 이견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나올 때 이제는 옛날처럼 대처해서는 또 역시 지지부진하게밖에 보이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질서 정연한 그리고도 좀 확실한 뭐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양측이 양측이라고 하면 이제 탈당하고 나간 안철수 의원 측을 말하는 거겠습니다만 예. 어느 선 이상으로 서로 감정적 대립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증오심만 확대 재생산되는 예. 그러니까 좀 이제는 냉정하게 혁신 경쟁 이런 걸 해야 한다는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죠? 예, 일단 굉장히 모순적인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건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런데요. 네. 일단 민주정당이 언론을 터줘야 한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의총을 통해 혹은 여러 경로를 통해 당 지도부와 개개 의원 사이에 소통을 활발히 하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의 한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비주류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이 어떤 말인들 못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걸 저희가 보기에는 그 당의 기강과 원칙, 근간을 흔드는 발언은 사실 자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소통을 하면서도 당의 기강을 흔들 때는 단호하게 윤리심판원 등을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특히 지금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아주 안 좋은 아킬레스건이 언론 환경인데요. 네. 심지어 저에게도 어떤 기자가 농담처럼 지금은 문 대표를 흔들어야 언론이 받아주는데 최 의원 같은 분이 문 대표 비판 발언을 약하게만 해도 언론은 세게 받을 거다. 이걸 농담으로 정말 100% 농담인데 그런 농담이 오가는 그런 언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종편에 나가서 그 당 대표를 계속 흔들고 종편에 나가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당을 실추시키고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저는 당의 기강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의원들이 그렇게 안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고요. 예.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땐 오늘 문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당을 분열시키는 행동에 대해서는 자시하지 않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건 당이 취할 수 있는 그 조직을 가동하시겠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였고요. 그것도 이제 윤리심판원의 그 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새 인물, 깜짝 놀랄 만한 새 인물 영입해서 보여드리겠다. 문 대표가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앞으로 야권이 지금 많이 나뉘어져 있고 앞으로도 더 핵분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눈으로 드러나는 혁신 경쟁의 결과는 역시 어떤 사람들도 진영을 꾸리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정치를 안 하게 되시고 어떤 인물들로 그렇지. 그 자리를 채우느냐 그 두 가지겠지요. 어떤 사람들을 주로 영입하고 있다고들 간접적으로나마 듣고 계십니까? 그 사람 들이는 문제는 초반기에는 비밀을 좀 요하는 면이 있으니까 뭐 실명을 예. 밝히기는 힘들다 하시더라도. 그렇지만 범위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과제와 중도로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는 두 개의 과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깜짝 놀랄 인물 영입의 방향은 저런 분이 과연 민주당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오실까 하는 분까지 폭을 크게 넓혀놓고 인물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희 당의 그 구성을 보면 사실은 과거에 젊은 시절 그리고 중년까지 그 제야민주화운동을 하거나 시민운동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을 기초로 하더라도 더 다양한 분야와 직종에서 인재를 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급비사항이라 저는 모릅니다. 모르십니다. 알고도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시고요? 모릅니다. 저는 거짓말하면 목소리가 떨립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 없는 의원이시네요. 네. 조금 전에 네.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와 중도 외연 그리고 저런 분이 새정년으로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마저도 데려올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혹시라도 상충 부딪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된 요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인생 자체도 모순이고요. 그러니까 정당이 하나의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더라도 외연을 넓히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예, 그 모순을 안고 잘 해결하고 소통하면서 가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통적인 고정 지지층 원래부터 애정과 비판 어린 애정을 했던 사람들만 가지고는 정권 창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외연 확장은 대단히 중요하죠. 자, 이번에는 정책적인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이거 참 문제의식이 좋았다라는 생각인데 최민희 의원께서 지금 이 난리 법석 속에서도 이거는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법률 개정 아닙니까? 새 법률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민자고속도로도 있고 원래 나라가 닦아놓은 그걸 보고 이름이 뭐래더라? 재정고속도로인가? 이름이 복잡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고속도로 탈 때 이거는 재정이다 저건 민자다 잘 그렇게 따지면서만 탈 수는 없는데 킬로미터당 통행료가 47원에서 무려 800원. 그러니까 한 15배가량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께서 고속도로의 구간별 요금 차이 이거 줄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우선 실태를 좀 알려주실까요? 2배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개정안을 냈고요. 그러니까 민자든 나라 돈으로 지은 옛날에 지어놓은 거든 간에. 왜냐하면 그게 민자든 그러니까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그것은 국민들 입장에선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금차가 너무 많이 나면 그건 공평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보면 1km당 47원입니다. 경부가? 통행료가. 근데 예를 들면 외부순환 고속도로에서 토평 IC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평 IC 통행료가 800원이에요. 1km예요? 네, 800원이에요, 통행료가. 통행료가. 그런데 800원인데 이 토평 IC에 들어가서 건너는 그 다리가 98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80m에 800원을 내니 800원보다 더 많은 거죠. 1km에는. 그렇네요. 820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고 제가 마침 남양주로 이사 와서 보니 이사 와서 시민들을 만나보니
공통적인 불만 사항이 토평 IC가 유독 혼자 통행료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통행료 폐지를 하려고 살펴보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통행료 징수, 통행료 요금 체계 자체가 되게 불합리하더라고요. 어떻게 불합리하던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똑같이 외부순환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10개가 있으면 한 군데서 돈을 받고 나머지는 다 안 받아요. 네. 이런 경우도 있고 구간당 뭐 47원도 있고 구간당 뭐 560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대체 저 도로는 왜 저렇게 비싸고 저 도로는 왜 이렇게 싼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통행료 부과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까? 네, 제각각이다. 부과의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이게 또 이제 시기별로 그 통행료 건설 시기가 다르다 보니 도로 건설. 네, 도로 건설 IC 네. 건설 시기가 다르다 보니 이게 뭐 요금차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들여다보고 아무리 그래도 킬로미터당 구간 요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건 안 되겠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아주 비싼데 몇몇 군데 있죠. 인천공항 가는 그 고속도로라거나. 네. 호남선 이렇게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이렇게 아무튼 민간 자본 끌여다가 도로를 닦을 때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해가지고 네. 최소한 너희들 투자한 돈은 뽑고도 남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 그러면서 예상 수요치를 한껏 높여가지고 막상 오픈해보면 그게 안 되니까 차액분은 나라 돈으로 메꿔주고 하는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네, 최 의원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주셨고 하나 보충 질문하죠. 네. 47원부터 800원이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리 하나 네. 건넜는데 1,000원을 받는 아주 비싼 통행세인데 네. 개정안에서는 지금 2배 이상을 넘기게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시는 네, 거잖아요. 킬로미터당. 네. 네. 킬로미터당.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 2배로 정한 데는 또 무슨 나름적인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법안이 잘 통과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배로 정하게 된 거는 네. 저희가 킬로미터당 평균치를 비교해 본 결과예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예를 들면 어떤 민자 고속도로는 이게 건설된 지 몇 년, 수년 내여서 이게 만약에 보존을 해주지 않을 경우 네. 혹은 통행료를 다소 비싸게 받지 않을 경우 이게 커다란 불이익을 끼쳤다. 그럴 경우라도 저희 계산에 따르면 네. 키로당 2배 받으면 된다. 그런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논리가 나올 수 있고요. 예. 저희가 그런 논리 잘 들어보고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계산한 바는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최 의원의 결론을 추려서 정리를 하자면 현재는 킬로미터당 47원에서 800원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네. 킬로미터당 한 47원에서 한 100원 요 사이로만 하면 민자 유치 도로도 수익 내는데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네, 이미 국가보존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네, 저희들 계산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허투루 계산하신 건 아니고 꼼꼼하게 잘 정밀하게 수요 예측 이런 걸 해보셨으리라고 믿고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의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국고도 간접적으로나마 전략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아무튼 막 온갖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정치의 계절에 이런 꼭 필요한 부분 잊지 않고 제기해 주셔서 그 점은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또 지금 남양주 출마 준비 중이시죠? 네, 남양주로 지난 봄에 이사를 왔습니다. 잘 돼 가세요? 그냥 열심히 합니다. 남양주 분들한테는 이 법안 이거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겠는데요? 일단 이게 제가 남양주 시민명령 1호로 제가 받아들여서 지금 그 토평 IC 톨게이트에서 69일째 1인 시위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선거운동 확실히 하시는 거네. 네. 선거운동도 되고 필요한 법안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는 거 바로잡기도 하고 일석이조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1인 홍보할 때 거기에 이름이나 소속은 절대 밝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들 쌩쌩 타고 지나가면
피켓팅 들고 서 있으면은 저 사람이 최민희인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요. 잘 모르십니다. 그래도 토평 IC 통행료 폐지에는 다 동의하시기 때문에 예. 서명을 받았고요. 서명을 예. 지금 몇천 명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옥석은 다 알아서들 구분하실 겁니다. 저 이름 명패 박아서 꼭 나 국회의원 나오려는 최민희요 이렇게 써붙이지 않아도 진정이 언젠간 통하지 않겠습니까? 네. 청취자 질문 하나 소화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시죠? 저하고 인터뷰 몇 번 해보셨으니까. 네. 청취자 질문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쪼르시는데요. 사도 요한님께서 5시 13분에 올리셨는데 네. 최 의원님 반갑습니다. 깜짝 놀랄 외부 인물 영입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인물도 좋지만 개혁과 단합 그리고 소통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그러나 그 새 인물을 영입하는 것도 우리 당에 어쩌면 총선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줄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고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유사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네. 최대한 반복적 답변은 피하시려고 하는 것은 역력히 느낄 수 있었고요. 질문하신 분께 언론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아요. 똑같은 말 2번 하는 거 서로 시간 아깝고 그렇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질문 네. 주신 분께 답변이 아까 제가 물었던 것과 합쳐서 생각하시면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남양주 지역구 사정 안철수 의원 탈당에 대해서들 뭐라고 합니까? 일단 오늘도 제가 오전에 노인정 어른들을 뵙고 왔는데요. 네. 야당이 시끄러워서 큰일이다. 빨리 좀 서로 싸우지 말고 예. 좀 조용해지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거짓말하면 목소리가 떨린다 그랬으니까 네. 정치인들한테 허풍은 한 20-30%는 원래 잡아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 의원은 해당 안 된다고 치고 네. 최 의원께서 지역구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 첫 번째 1호 공약은 뭡니까? 아까 통행료 그거 말고. 일단 시민 명령 그러니까 여기 와서 민원을 쭉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원 받은 1번이 이게 토평 IC 통행료 폐지고요. 두 번째는 동원 베네스트라는 아파트의 녹지가 네. 그 도로로 인해서 훼손될 운명에 처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시민명령 2호로 받아서 녹지를 보전하도록 조정을 시민과 함께 해드렸습니다. 이게 2호였고요. 네. 그 다음에 남양주 금곡동에 홍유릉이 있습니다. 이게 명성황후 황제릉이에요. 명성황후 릉인데 그래요. 요 릉으로 인해서 주변 개발이 안 되는 문화재 보호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금곡동이 본래는 남양주 중심지였는데 네. 지금은 릉 보전으로 인하여 개발을 전혀 못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곡동 주민들로부터 홍유릉으로 인한 지나친 규제로 마을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으니 대안을 내놔라. 그런 요구를 받아서 이걸 시민명령 3호로 받아서요. 그렇다고 어떻게 능을 옮길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옮길 수는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 선릉 보시면 능이 있음에도 개발을 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능이 있음에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살펴서 문화재관리법,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니까 꼼꼼히 네. 따져서 꼭 지킬 약속 내걸고 허풍 떨지 않아도 국회의원 노릇 할 수 있다 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봄에도 다시 인터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협동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김성수 정치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이 코너 전임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던가요? 아니, 잘 모르는데.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라고 있었는데. 예. 어저께까지 하고 빠이빠이 했어요. 베이징 특파원으로 가서. 그러셨군요. 저 이강윤 팬보다 양정대 팬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 뭐 당연하긴 한데. 그래서 양정대 기자 정도의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봤더니 김성수 평론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정의화 국회의장, 청와대에 이전에도 한두 번 이렇게 세게 좀 달라들고 반기를 들긴 했는데, 이번에도 아주 제대로 한번 붙는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정말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한번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걸까요?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은 경로해서 그 여당 의원들 앞에서 그냥 회담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새누리당 지도부가요, 원인철 원내대표, 또 김정은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국회의장 집무실로 와가지고요. 네.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된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서를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대형 의장이 요구서를 받자마자 상기된 표정으로 화를 내며 집무실을 박차고 나갔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은 당연히 그래서 청와대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심지어는 지금 이게 청와대에서 나온 것인지 이제 그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국가 비상사태에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하면 아예 그런 그 대통령의 직권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강제할 수가 있다. 그런 직권 명령을 발동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의화 의장의 어떤 그 행보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지금 정의화 의장은 지금 청와대에서 압박하고 있는 경제법안 철회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정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당으로서는 좀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을 해서 이렇게 갖다 들이밀 정도면은 명운을 걸겠다는 얘긴데, 정 의장이 이렇게 세게 반격, 경노했다 그러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할 것 같고, 어떻게, 그러면 그냥 둘이 일촉즉발 확 붙는 겁니까? 글쎄요, 어떻게까지 저는 전개가 될지 지금 정말 깜깜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정의화 의장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격탄을 날린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의화 의장의 포시는 웬만해서는 꺾일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런 상황이 여권을 굉장히 당혹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이런 직권상정 압력을 넣어서 여당이 이것을 국회의장을 흔들고 있는 이런 모양새는 사실 상권 분립이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죠. 예. 이거는 예전에 유신 시대 때나
뭐 자유당 시절에나 가능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는 거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그 반성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서요. 여권에서요? 네, 그렇죠. 여권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명구스럽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특히 초선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정의화 의장의 어떻게 보면은 홀로 가기 리더십이 발휘가 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은 직권상정 요건이 아주 철저하게 규정이 돼 있죠. 그리고 제한돼 있고, 예, 뭐 그렇습니다.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그에 준하는 상황 딱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관련법 청와대에서 빨리 해달라라고 하는 게 과연 지금 국가 비상사태에 이를 만한 경제 상황인지 이거를 두고 좀 논란이 있고 썩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정 의장은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죠. 지금 청와대에서는요, 네. 청와대 스스로도 행보가 엇갈리고 있어요. 예. 한쪽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니까 빨리 통과시켜달라 얘기해놓고, 청와대 관계자는 또 지금을 비상사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비상사태라고 한 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앞으로 비상사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듯이 진행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아니, 지금 그 노동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5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정말 노동자들 죽일 수도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게 속속들이 지금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의 이런 대충 말하는 개혁 드라이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청와대에서 원하는 그런 목표들을 설정해놓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압박, 정치적인 압박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국민들도 다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쉽사리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삼권 분립, 민주국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무 위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지 마라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삼권 분립 그거는 아마 캐캐묵은 교과서에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요? 대통령께서요. 아, 그래요. 네. 그분 공부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언어 공부를 많이 하셨었죠. 네. 자, 탈당한 안철수 의원, 대여, 그리고 대야 발언 강도를 높이면서 뭐 일시적 현상일지 이게 하나의 추세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좀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조금 어떻게 보면은요. 네. 그 여권 새누리당과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껄끄러워하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어제는 이만섭 그 국회 부의장 장례에 참여를 해서 예.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 아주 센 돌직구를 날렸죠. 예. 뭐 평생 야당하려고 한 그런 당인 것 같다. 뭐 정권 교체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또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서 헌정사상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 없다. 이런 얘기를 날렸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지금 오히려 이제 여권에서 자기 기득권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부 지금 보이고 야권에서 네.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은 또 칭찬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은 훈수 두는 정치의 정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자기의 그 실천적인 행보와는 좀 무관하게 이런 안철수 의원의 입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해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뭔가 좀 불편함을 가졌던 네. 무당층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만들어지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무려 18%가 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거든요. 예. 이런 상황들을 단지 이게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될 것인지 예. 아니면 무당층이
일정한 정치 세력으로 결집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일시적인 건지 신문에 하도 많이 나오고 떠들고 하니까 일단은 본인 사망 말고는 자기 이름이 많이 나와야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좋은 거니까. 그건지 그렇죠. 아니면 이게 이른바 옛날에 제3지대 안철수 지지층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징조의 초기 현상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요 며칠간은 발언 수위도 높고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김평론가 말에 따르면. 그렇죠. 지금 확 달라진 안철수다 이러면서 지금 보수 언론들에서도 좀 희한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안철수 의원의 어법이 뭐라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런 식의 어법들을 주로 활용을 했었잖아요. 애매모호 화법의 그렇죠. 전매 특허권자. 그렇죠.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새정치가 뭐야? 당신이 말하는 낡은 진보는 뭐야?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자꾸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네. 지금 하는 발언들은 공격 대상도 명확하고 예. 공격하는 지점도 아주 선명해 보입니다. 메시지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 달라진 안철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서 왜 지난 3년간은 그랬답니까, 그러면? 눈치를 좀 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자기의 지형을 넓혀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어저께 그 백분 토론을 지켜보신 분들은 그 백분 토론에서 참 이례적으로 보통 이제 중도에서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교수님들과 정치평론가들 4분만 모시고 토론을 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그 MBC 백분 토론에서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안철수를 중심으로 무당층과 중도 세력들이 결집을 하고 심지어는 새누리당에서도 이탈자가 나오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더 진보적이고 또 노동계층을 더 아우르는 그런 통합을 진보 통합을 이루어낸다면 오히려 총선에서 예전에 여권이 3분의 1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또 다른 선거 혁명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능성으로 보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네. 안철수와 문재인 전 대표와 이제 지금 대표인데 이 두 야권 내 거물이 정말 앞으로 실천들을 잘 해나간다면 지금의 현재 느끼는 우리의 절망감들을 또 다른 그런 희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오히려 야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죠. 새정치연합이건 안철수 측이건 천정배 측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인물을 영입하느냐가 앞으로 어필하는데 가장 클 겁니다. 가시적으로. 안철수 의원 측에 어떤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요? 뭐 신문들은 일제 이상한 막 이름들 막 올리고 하던데 김평론가가 한 셋만 맞춰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안철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런 분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고 한데. 송의원은 탈당 안 하겠다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예, 탈당은 안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고요. 20% 물갈이에 송호창 의원은 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그 예봉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그렇지만 정운찬 뭐 만나지 않습니까? 정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뭐 일종의 소설을 써보자면 대구에서 만약에 유승민 지금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합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고 반박근혜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문재인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정말 우리 김평론가 예측대로 공천을 못 받는다면 이건 대단한 뉴스인데 설마 뭐 그렇게까지 가겠느냐. 어쨌거나 하고 두고 보십시다. 뭐 알 수 없는 게 생물이고 내일이니까. 대신한 사람들 분명히
떨어뜨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공천을 받게 된다면 대구에서는 거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도 반반으로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누군가를 하나 붙여서 경선은 하게 하거나 뭐 이런 네. 얘기들. 네. 아무튼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김성수 평론가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